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진료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픽은 중환자에서의 영양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환자들은 그 메타볼릭 체인지가 일반인들과는 달리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높아지고 옥시전 컨섬션이 심해지고 프로테올라이시스가 심해집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초기에 필요한 열량과 프로틴이 많아지면서 초기에 필요한 이 나이트로젠 요구량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공급해 줘야 하는 에너지의 양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떤 종류의 크리티컬 일네스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다소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초기에 좀 더 많은 양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중환자들의 경우 말뉴트리션이 있을 때 모탈리티 차이가 약 50% 이상 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사실 중환자에서의 영양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치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아스펜, 이스펜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 대부분에서 조기에 영양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에 48시간 이상을 머무르게 되는 환자들의 경우 지체하지 말고 영양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환자들한테서 영양 지원을 고려하기에 앞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환자 개개인의 영양 상태에 따른 파라미터들입니다. 이전의 영양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최근에 바디웨이트 체인지가 어땠는지, 이 환자에서의 아이디얼 바디웨이트와 현재의 바디매스 인덱스, 그리고 환자에서의 급성, 만성 영양 상태를 반영해 준다고 알려져 있는 알부민이나 트랜스페린이나 프리알부민 같은 이런 레버러토리 테스트 결과들을 보고 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양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뉴트리셔널 스크리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기구들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툴로는 NRS 2002라는 툴이 있을 수 있고, 뉴트릭스코어라는 툴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입니다. 최근에 이 코비드 관련해서 이스펜에서 엑스퍼트 오피니언을 출판한 바가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머스트라는 툴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넣어서 이 환자에서의 영양 관련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리닝을 통해서 환자가 말뉴트리션에 처해 있고, 그리고 환자에서 영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영양 지원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양 지원에는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고, 경장을 이용하는 엔테럴 뉴트리션, 그리고 정맥을 이용하는 파렌테럴 뉴트리션 두 가지 중 무조건 EN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테럴 뉴트리션을 시행을 할 수 있는 환자라면 무조건 EN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스펜과 이스펜의 가이드라인에서도 환자가 EN을 시행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EN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고 나서 리서시테이션이 끝나면, 그러니까 환자가 조금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해지면 지체하지 말고 EN을 시작해라. 그러나 시작은 10에서 20칼로리 정도, 하루에 500kcal 정도의 영양으로 먼저 지원을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이스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구로 영양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엔테랄 뉴트리션, 경장을 통해서 영양 지원을 48시간 안에 시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에 경장 영양을 시행하는 것은 조기에 경장 영양을 시행을 해도 되나 싶은 환자들한테서도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에크모 또는 시비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그리고 아나스토모시스 릭이 있거나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거나 프론을 하고 있는 환자들처럼 경장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 환자에서도 굳이 이렇게 인디케이션을 달아서 조기에 영양 지원할 것을 각 가이드라인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경장 영양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장 영양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민 아테리얼 프레셔 50 미만의 시비어 하이포텐션이 있거나, 아니면 민 아테리얼 프레셔 6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카테코라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미케니컬하게 문제가 있어서 바울 옵스트럭션이 있거나 숏 바울 신드롬이 있거나 앱도미널 컴파트먼트 신드롬 때문에 바울 모틸리티가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장 영양을 시행하시면 안 됩니다. 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장은 굉장히 몸의 한가운데 있는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동맥에서 한번 브랜치하고 또 브랜치하고 또 브랜치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엔드 아테리를 통해서 혈류와 영양을 공급받게 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몸의 가운데에 있지만 실제로 혈류 공급만을 생각했을 때는 익스트리미티와 별반 다를 바 없고 이 장의 각 포인트를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들의 직경이 1mm 미만이기 때문에 다량의 카테코라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익스트리미티와 마찬가지로 장을 공급하는 혈관도 완전히 컨스트릭션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장의 모틸리티가 떨어지거나 이스케미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카테코라민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서는 영양 지원을 위해서 무리하게 경장 영양을 시행하시지 않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는 파렌테랄 뉴트리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말뉴트리션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스크리닝 스코어 자체가 낮을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PN을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고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했는데 환자가 말뉴트리션 상태가 너무 심해서 이 스크리닝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파렌테랄 뉴트리션을 시행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오랄 뉴트리션이나 엔테랄 뉴트리션이 어려운 경우에는 3에서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안쪽으로는 반드시 파렌테랄 뉴트리션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테랄 뉴트리션을 시작했을 때 이 환자에게 피지올로직하게 주는 것처럼 볼루스 피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컨티뉴어스 피딩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죠. 사실 컨티뉴어스 피딩을 하려면 컨티뉴어스 피딩을 가능하게 해주는 펌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제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티뉴어스 피딩을 할 수 있는 기계가 갖추어져 있는 병원에서는 컨티뉴어스 피딩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웃컴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사실 컨티뉴어스 피딩이 볼루스 피딩보다 낫다라고 밝혀진 건 다이아레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메타 아날리시스를 시행했을 때 컨티뉴어스 피딩이 인터미터턴트 피딩, 볼루스 피딩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중환자에 있어서는 이스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컨티뉴어스 피딩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장 영양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경장 영양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망설이게 하는 부분,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경장 영양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하면 이게 과연 얼만큼 내려갔는지가 궁금하고 이걸 정말 계속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이 한 200, 300 이렇게 나오면 사실 100만 나와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100이 남았는데 내가 시간당 50을 더 주게 되면 150이 쌓이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가이드라인과 연구들에 따르면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 자체는 엔테랄 뉴트리션을 멈추거나 계속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컷오프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스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을 자꾸 측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엔테랄 뉴트리션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 불안해서 중단하고 싶을 때의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의 컷오프는 500cc입니다. 이스펜도 마찬가지로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을 측정했을 때 500cc, 6시간 동안 500cc 이상이 남지 않는 한은 엔테랄 피딩을 지속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게 불안한 경우, 좀 더 원활한 엔테랄 뉴트리션을 시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장의 운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카이네틱스를 사용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스펜과 이스펜에서는 동일하게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 500cc를 얘기하고 있지만 카나디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50에서 500이라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주고 있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500cc를 컷오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여지도 있고,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아스피레이션 됐을 경우에 책임 소재도 있고 해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500cc를 사용하는 병원은 거의 없을 거고요. 보통은 200에서 300cc 정도의 볼륨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병원마다 프로토콜을 정립을 하시고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이 200에서 300cc 정도 본인의 기관에서 정한 컷오프에 도달하게 되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엔테랄 피딩을 중단하면서 프로카이네틱스를 처방해서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후에 다시 시작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레벨 오브 EN, 그러니까 경장 영양을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걸 과연 위로 줄 것인지, 12지장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스트라이츠 이후에 소장으로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미케니컬한 문제가 있어서 정말 줄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밖에 없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어디로 줘야 하는지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경우에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스토막이 사실 스토막에 접근하기 제일 쉽죠. 베드사이드에서 L튜브만 넣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기이니까. 스토막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12지장이나 제주놈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막으로 L튜브, 레빈튜브나 피딩튜브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시행할 수 있으면 바로 시행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만약에 아스피레이션 리스크가 너무 높거나 스토막으로 시행을 해서 아스피레이션 이벤트가 한번 생긴 경우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스몰 바울 12지장이나 소장 쪽으로 컨버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스트릭 엔테랄 뉴트리션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 잘 뭔가 진행이 잘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바로 소장으로 컨버전 하지 마시고 환자의 피지컬 이그잼,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을 해보시고, 그리고 리스크 팩터를 이밸류에이션 해서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이 있으면 프로카이네틱스를 주고, 보갑이 높아져 있으면 아사이티스를 조금 빼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갑을 낮춰주는 등의 노력을 다 하시고 나서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때 파렌탈 뉴트리션을 추가하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EN으로 주든 파렌테랄로 주든 어쨌든 경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얼만큼을 줘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요새는 NST 팀에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NST에서 권고하는 바가 정말 잘 맞는지, 그리고 내 환자한테 잘 맞는지 의료진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얼만큼 줘야 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이 환자한테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을 해보는 거지만, 이 역시 기계가 없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려진 이퀘이션을 통해서 25에서 30kcal per kilo per day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환자한테서 필요하다고 계산되어진 이 열량을 초기에 무조건 풀로 다 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스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기에는 하이포칼로릭 PN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스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얼리 페이즈인 경우에는 EN을 하더라도 하이포칼로릭 뉴트리션 70% 이하의 하이포칼로릭 뉴트리션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그 배경을 살펴보면 퍼미시브 언더피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로틴은 충분히 주지만 칼로리는 조금 제한해서 줘야 한다. 왜? 어큐트 페이즈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카타볼리즘 언컨트롤드 상태로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아나볼릭 시그널에 대한 리지스턴스가 생기기 때문에 헤파틱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굉장히 활발해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풀 뉴트리션을 주게 되면 리피딩 신드롬이 오게 되고, 또 하나 환자가 굉장히 어큐트한 페이스에서 파괴된 그리고 고장난 세포들이 리사이클되는 이 과정,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 과정은 스타베이션 상태에서 오히려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할 때 초기에 필요한 열량을 다 줄 필요는 없구나, 이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EN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게 조금 더 주고 싶다, 환자한테 필요한 계산된 에너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돼서 정맥 영양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에 따라서 서플리멘터리 PN은 조금 더 보류했다, 기다렸다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스펜 같은 경우는 사실 2009년까지만 해도 3일 이내에 시작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가설들과 백그라운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4일에서 7일 이내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작해라라고 권고사항의 강도를 조금 더 낮춰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치료적 목적으로 로우도즈 EN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테라피틱 하이포더미아를 하고 있는 경우나 인트라앱도미널 하이퍼텐션이 있거나 어큐트 리버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로우도즈 EN을 시행을 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명심하셔야 하는 거, 프로틴은 절대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프로틴은 아스펜에서는 1.2에서 2.0, 이스펜에서는 1.3 그램 퍼 킬로 퍼 데이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방을 해보시고 뒤로 레코드백을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것보다 적게 들어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CRRT나 HD 같은 RRT를 시행을 하시고 계시면 그냥 이걸 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글루코즈는 40에서 80g 정도가 로스가 되고, 프로틴 같은 경우는 0.2g 퍼 킬로 퍼 데이,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맥시멈 20%까지 그냥 이 기계를 통해서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CRRT를 하시는 경우에는, RRT나 CRRT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뉴트리셔널 레지멘을 조금 더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결과 이런 내용들이 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비드 사태에 대비해서 이스펜에서 엑스퍼트 스테이트먼트, 프랙티컬 가이던스라고 하는 이런 정리된 에디토리얼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앞선 가이드라인과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따로 명시를 해놨는데요. 리커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뉴트리셔널 테라피가 조기에 고려가 되어야 하고, 말뉴트리션 스크리닝을 해서 환자가 말뉴트리션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입실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루트로 주느냐, 가능하면 경장 영양을 시행할 것을 권고드리고, 컨티뉴어스 피딩할 수 있는 제반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피딩을, 그리고 중간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카이네틱스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랙티컬하게 게스트릭 레지듀얼 볼륨은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500을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기준을 넘어간 경우에 프로카이네틱스 를 주면서 조금 더 원활히 진행해 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서플리멘탈 PN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를 통해서 정확한 에너지를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하이포칼로릭 뉴트리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코어모비드 환자가 많죠. 코비드 중환자 경우에는. 그래서 모비디티가 많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30kcal per kilo per day, 프로틴 1.0 per kilo per day를 반드시 지켜서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인펙셔스 리스크를 많이 감소해 준다고 알려져 있는 미량 원소, 비타민 같은 것들을 따로 체크해서 추가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